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때때로 한 장의 사진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울림이 더 큰 때가 있습니다. 호프집서 만난 3당 원내대표의 사진, 부디 그렇길 바랍니다. 건배사처럼 맥주 호프가 아니라 희망 호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 정상화 방안, 추경 예산 심사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극한 대치와 막말 공방으로 점철된 국회의 모습이 비록 장외이긴 했지만 원내대표들의 소통하는 모습은 일단은 희망적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제 회동에서 제1야당은 현 전국의 상황을 따져보겠다고, 여당은 듣겠다고, 또 다른 야당은 조정자 역할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별도의 공식 브리핑이 없이 만남은 종료됐지만 민생, 경제 해결이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중간 브리핑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1992년 미 대통령 선거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이 선거 구호가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의 공감대가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이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맥주 회동에 성과가 있었나요? 네, 그들이 떠난 자리엔 웃음소리만 남았다는 전설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여의도 한 맥주집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른바 호프타임을 가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이 오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 원내대표에게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좋겠어요? 하죠. 이 원내대표는 예,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배사는 희망, 호프가 되기 위해서였는데요. 비공개 회동을 이제 이어가긴 했습니다. 그 비공개 회동 초반에 각 당 원내 대변인들도 함께 참석을 했다가 이제 자리를 떠났다고 하고 이 세 사람이 주요 현안 논의를 하긴 했는데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계기였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이 원한 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원내 교섭단체만으로 하자. 네네. 3자로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예. 일단 약간 좀 비공식적인 형태긴 한데, 뭔가 좀 진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예. 후속 일정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3, 4%로 설정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렇다면 두 자릿수가 한 자릿수 그것도 아주 낮은 한 자릿수가 되는 겁니다. 네. 일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노동계가 지금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이행 지금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이행이 어렵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런 속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아예 동결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없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난 14일에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려 표시를 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노동 생산성 증가폭 3 내지 4%보다 작게 하라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네네. 이 권고를 지금 따를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대략 이제 3 내지 4% 수준 또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될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8년에 16.4% 그리고 2019년 10.9% 2년 사이에 거의 30% 가깝게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부담으로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속에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동안 이 영향분석 관련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해온 모양입니다. 네네.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지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지금 최저임금 전원 회의에 또 참고 자료로 제출이 또 된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국회 파행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번에 공익위원을 좀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예. 당연히 노동계 쪽에서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정청 경찰개혁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하기로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정작 경찰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좋아할 리는 없겠죠. 예. 당정청이 어제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 권한 분산 차원에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이제 추진하기로 한 거고요. 네네. 본부장은 또 경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 대학 교수도 좀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한다 그럽니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같은 사람들의 이제 수사주의를 받지 않는 그런 네네. 독립기구가 되는 건데요. 이게 미국 FBI와 같은 일종의 연방수사국 같은 거를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치경찰제 이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고려를 하는 것 같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좀 이원화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고요. 정보경찰도 수사경찰하고 이제 분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구체적인 방안은 또 아직까지는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정보경찰에 대해서는 좀 규제도 강화하는 그래서 정치에 관여할 경우에 최대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하는 내용도 법률에 규정하기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공수처에 이어서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들면 사실상 청와대가 이런 그 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그 수사 개입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좀 제기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구성체에 어떠한 사람을 보내느냐인데 그거에 대한 권한을 청와대가 갖고 있게 된다. 뭐 이런 이면이 있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이제 아무래도 임명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내용이 뭐 특별히 이렇게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재수사 공고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그렇죠. 예. 재수사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어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가졌고 그 최종 심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이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쪽에서 관련자 한 84명 정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고서가 한 250쪽 정도 분량이 되는데 네네. 지난 13일에 이제 이미 과거사위에 제출한 상태고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 피해 사실 부분 관련해서는 대체로 사실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 예.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다만 그 내용 모두가 형사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폭행, 협박, 술 접대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했는데 이게 과연 처벌할 정도까지 되는지 여부는 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등장인물 중에 방 사장이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도 실물 확인이 좀 어렵다는 거죠. 예. 또 증언이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윤지호 씨 진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으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겁니다. 다만 검찰 부실 수사, 조선일보의 경찰 수사 외압 정황은 사실로 일단 확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사안이 숨어 있는 것 같이 그동안 얘기가 됐는데 결국엔 태산명동 서일필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예, 지난번에 출발 새 아침에서 인플루언서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인플루언서 인블리
임지현 씨가 어제 경영에서 손을 뗀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요. 어제 인터넷에서 그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아주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박즙 곰팡이 사건 이후에 해외 명품 카피, 품질 불량, 과장 광고 뭐 이런 비판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경영진이 내린 결단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성공 신화를 보여줬던 인블리의 몰락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사점을 던지고 있을까요?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이은희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임지연 상무 인블리 그 별명이 인블리였었는데 전격 사퇴 발표하면서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번 네네. 사태가 있게 된 배경, 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뭐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블리 씨는 SNS 스타입니다. 네네. 그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유명세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했죠. 그리고 사업도 짧은 기간 안에 크게 확산이 됐고요. 이 소비자들은 이 인블리의 그 유명세와 여보세요? 네네네. 영향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인블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좋은 예쁜 물건들을 네네. 구매를 하고 옆집 언니처럼 그냥 그 언니가 하고 제안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따라하고 하면서 굉장히 신뢰를 보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의심으로 바뀌고 예. 그게 이제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아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소개를 하면 믿고 산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한 소비자들이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신뢰의 어떤 그 위기가 왔고 결국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이런 사태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통 그 인블리 씨가 그 네티즌들을 상대로 해서 큰 영향력을 미쳐왔는데 경영의 어떠한 실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까? 그 경영이 가족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온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가 셀마켓이라고 해가지고 1인 마켓의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인블리 씨가 가족 경영의 형태로 이거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또 고객이 가파르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어떠한 전문적인 경영 체계를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경영체계 지금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들의 숫자, 규모, 뭐 시장의 어떤 그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좀 표현을 해 주신다면요. 네네. 지금 현재 구독자가 80만을 넘어섰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웨이보에도 16만의 구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거를 합하면 거의 100만이 100만의 가까우네요. 네, 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100만의 그 가까운 네티즌들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 역할을 해 온 것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경영에서는 손을 떼지만 브랜드 인플루언서로서는 계속 활동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이게 이제 이 SNS 마켓은 소비자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인블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고객, 거의 100만에 가까운 고객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인블리 계정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고객들의 주시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인블리 씨가 상무직을 그만두는 거, 그리고 남편은 그냥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는 거. 이거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네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최고 고객 책임자, 우리가 CCO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건 시장에서 신뢰받는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 앞으로의 인블리의 경영은 CCO의 말에 따라서 경영을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 응대라든가 고객 관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진정성이 전혀 전달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CCO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북원 FNC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단체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의 중재기구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VIP 고객이었던 분이 안티 계정을 열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을 하고 소송에도 걸려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고객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고 실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흔히 그 SNS를 기반으로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일종의 스타트업 기업들. 그러니까 이것이 제2의 인블리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과 연계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그 셀마켓 산업과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인블리 사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창업을 굉장히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고 또 SNS는 새로운 창업의 기회가 있는 그러한 이제 사업 영역인데 그 사업 영역이 활짝 피기도 전에 좀 시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안타까움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소셜미디어 셀러, 세일 마켓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대 광고라든가 제품의 품질이 좀 낮아서 나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결론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결국엔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저는 그 해결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하나는 규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원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규제는 좀 관련 법이라든가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셀마켓 사업자들이 굉장히 영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네네. 관련 법이나 제도를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너무 처벌 규정을 강하게 이렇게 두지 않고 조금 서면적으로 규정을 마련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대개 소비자 피해는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이 소비자 피해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셀마켓은 소비자와 소비자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로 규정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이나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좀 서포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거는 지원 시스템이죠. 네네. 이 영세 사업자들이 그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안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떠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네네. 예를 들면 고객 응대라든가 고객 관리, 시스템이랄지, 그 다음에 또 매뉴얼이랄지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네. 이 역할은 관련 협회라든가 또 플랫폼 사업자들, 플랫폼 기업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중소기업처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규제를 하면서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병행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병행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제 규제라는 것이 그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되는데요. 당장 생긴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한데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원하는 시스템, 다시 말하면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지원책과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잘못했을 때 벌 주기 위한 그러한 제도 정비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 소비자들이 어쨌든 간에 이 같은 제도권의 틀 안에서 소비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SNS나 유명인 마케팅 업체를 이용할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자신의 결정이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떠한 주의점을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사업자나 기업들은 소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바꾸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거를 그냥 주로 구매하고 이런 데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네. 자기가 구매하는 그 업체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걸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네. 이걸 잘하는 업체 위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다면 업체들도 네네. 소비자 피해나 불만 관리를 잘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이은희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 진행하도록 하죠.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연이어서요.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유증기 유출 사고라는 것은 말이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일어나면 안 되는 사고입니다. 유증기의 유출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죠. 서산의 한화토탈 대산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역 주민 약 6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제 관련해서 기자회견까지 가진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화토탈 무엇을 만드는 공장인지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네네. 원유를 정유탑에서 끓이게 되면 가장 가벼운 LNG에서 시작해서 가장 무거운 아스팔트까지 네. 여러 석유화학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합성수지, 그러니까 즉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같은 여러 화학물질의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 같은 그 석유화학물질, 다시 말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서 유증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피해로 이어졌다는 그 이야기인데 유증기의 성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요? 보통 이제 물이 기화하면 수증기가 되고요. 네네. 기름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되면은 기화해서 이게 유증기가 됩니다. 네. 이거는 보통 이제 스티렌 모노머라고 하고 또 비닐벤젠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이것이 이제 탱크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스티로폼 등 합성 수지를 만들 때 쓰이는 이 원료인데요. 이것을 흡입하게 되면은 구토, 어지러움, 피부 자극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폐부종이나 부정맥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궁금한 것이 이틀 연속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보통 처음 사고가 일어나면 수습을 하든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연속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이게 초기 사고가 났을 때 하나토탈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네. 17일 날 이제 최초에 이 사고가 터졌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했던 것이 하나토탈 측이 아닙니다. 예. 그 인근에 있는 노동자가 무슨 물건 화재가 난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난다. 이렇게 먼저 소방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소방서가 회사 측에 연락을 했어요.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자체 수습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자체 수습이 잘 안 되니까 뒤늦게 소방차가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증기가 다 퍼져가지고 주변에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구토와 어지러움증으로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 당시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이에 회사 측에서는 전체 전면적인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대피나 작업 중지 명령이나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이런 행위들을 일체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18일에도 똑같이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그 전날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전혀 알리지를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자체 조치 중이다라고 하는 그 보고만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토탈이 회사 내에 발생한 이 유증기 유출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네네. 아닌가 이런 의혹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에서요. 지금 이 하나토탈이 파업 중인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네. 지금 오늘 27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이게 작년에 진행됐어야 될 그 임금 협상이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회사 측에서 전혀 임금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가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이 굉장히 그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숙련 노동이 필요한 그런
사업장입니다. 보통 이 석유화학장치 공장들이 배관이나 탱크를 한 4년에 한 번씩 멈추고 정비하는 대정비 기간을 갖는 네. 그런 굉장히 이 기계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장인데요. 이 파업 과정에서 파업을 빨리 마무리를 짓고 회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보다는 임금 협상은 계속 방치해둔 상태로 미숙련 대체 인력을 여기다가 투입을 한 것이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물질을 관리 감독해야 될 숙련된 근로자가 아닌 파업의 상황에서 인력감 부족한 상황에서 미숙련 근로자들이 무리한 공장 가동의 현장 안에서 펼쳐졌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하나토탈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이틀 동안 지금 600여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사과문을 내고 작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네네. 회사 측에서 하나씩 잘 점검해서 가동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장을 다시 가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여부는 회사 측의 판단만으로 가능하진 않다. 이미 사고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과 숙련 노동자들과 그리고 주민들의 신뢰 확보 위해서 다시 이것이 가동이 돼야 되고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회사가 이 이후에 사후 대처도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들 보면 이제 하인리 법칙이 이번에도 적용됐다는데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큰 사고가 나면은 잠재적인 사고가 훨씬 더 많은 위험군으로 도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제2, 제3의 이거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나토탈 내에서의 유증기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은 유해화학 물질이 아니라 일반 화학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원래 유해화학 물질이 화학 사고가 나면 15분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토탈은 일반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환경부도 유해화학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시급하게 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기억나시겠지만 작년에 삼성전자 그 기흥 공장에서도 일반 화학 물질이 누출됐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화학 사고를 결국 나중에 지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를 곧바로 화학 사고로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6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찾았다는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토탈 측의 어떤 책임, 대책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서산시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할까요? 네, 사실 서산시에도 일반 화학 물질이어서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 화학사고로 빨리 이거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장의 숙련 노동자들과 그리고 주민들 내에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신고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 대피나 작업 중지도 하지 않은 이 하나토탈 사업장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경영 행태가 또다시 이런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와의 어떤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 짓기보다는 노조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회사를 방치해둔 경영 책임에 대해서도 이제 회사가 이런 큰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뭔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연결해 주신 김에요. 전국 현안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야 3당의 호프회동이 있었는데 정의당 원내대표께서는 참석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참석을 못한 거죠. 교섭단체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세 분이 이제 감정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또 구체적인 해법까지는 도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뭐 정치인들 상호간의 감정을 갖고 풀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감정을 빨리 풀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원자들에 대한 징계도 없이 광주까지 내려와서 또 그 사단이 났었는데요. 네네.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약속하신 대로 빨리 지금 5.18 망원자들을 징계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어겨서까지 국회를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놨으면 지금은 뭐 어떤 조건도 없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복귀하는 것이 해답이고 물론 뭐 세 분이 만나서 좋은 해법을 빨리 만들어 가시면 좋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뭐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속 시원한 해법을 아직 내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은 국민 감정을 빨리 풀어드리기 위해서 신속하게 자유한국당이 처리해야 될 숙제들을 처리하고 국회로 돌아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국회 정상화, 민생 현안 챙기고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김에 어제 지난번에 5.18 기념식 관련된 분명한 입장도 대표께서는 말씀하셨었고 관련돼서 환경 대표가 참석 여지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심지어는 악수 패싱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이러다간 정말 요원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결자 해지죠. 그 사태를 이렇게 키운 분은 황교안 대표시고 자유한국당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많은 증언자들에 의해서 전두환 씨가 직접 와서 사설 명령, 발포 명령을 내렸고 시민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국가 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북한군 침투다,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공당의 의원들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어떤 국민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네. 황교안 대표께서 결자 해지의 태도로 망원자들을 즉각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달을 가르치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그런 격이라고 봅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동성애 혐오 관련 발언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제해 오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에 다양한 소수자들이 그런 차이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권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제1야당의 대변인이 그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소수자들에 대해서 막말 논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이고 정말 제1야당의 자격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우리 사회의 어떤 국민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정치권 안에서도 이제는 좀 21세기 인권국가다운 그런 논의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좀 잠깐 몇 개 소개해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1028님께서요. 이번에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된 의견 주셨어요. 시스템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는 점, 큰 기업이 지역 주민 안전은 등한시했다는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4725님은요. 근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신세진 서산 주민들만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위클리 퀴즈. 멋진 목소리의 이 남자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평일 오전 9시 10분 오뉴스로 찾아뵙고 있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것은 국가예산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를 말합니다. 정부가 1년 동안 정해놓은 예산 외에 부득이하게 필요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 예산을 추가 변경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때 국회는 이것을 심사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현재
이것을 두고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추경 예산안, 2번 동경 예산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